초가을의 골목은 오후 4시 반이면 금빛으로 물든다. 오래된 대문 옆 녹슨 경첩 곁으로 가느다란 거미줄이 떨리고 담장 아래 심어진 국화는 노란 꽃잎 몇 장을 바람에 내어준다. 오래된 문고리는 여전히 삐걱이지만 이 집에서는 그 삐걱임마저 인사처럼 들린다. 오늘 남매가 함께 이 대문 앞에 섰다. 한 사람은 다급했고 한 사람은 주저했다. 그들이 누르게 될 초인종 소리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이 집의 지난 날들을 깨워 앞으로 불러내는 소리였다. 누나 지연은 동생 민수에게 숨을 고르자고 했다. 어머니의 기운이 예전 같지 않아 오늘은 말을 꺼내는 순서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민수는 바쁘다며 시계를 힐끗 보았다. 중개인과의 약속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연은 단호하게 말한다. 오늘만큼은 수자보다 마음이 먼저야.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의했지만 오늘 안에 결론을 내리자고 단단히 다짐한다. 지연은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엄마, 오늘은 다르게 말할게. 우리 셋이 같은 편이라는 걸 잊지 않게 해줘. 그리고 그녀는 초인종을 눌렀다. 안쪽에서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고, 지연이냐? 문은 열려 있다. 살짝 밀고 들어오너라. 문을 밀자 나무 바닥이 깊은 숨처럼 울렸다. 마루로 스며든 햇살은 감나무 잎의 모양대로 그림자를 찍었고 부엌 쪽에서는 보리차의 고소한 냄새가 희미하게 퍼졌다. 이 집은 오래되어 냄새도 소리도 색도 오래도록 남아있었다. 민수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오늘 꼭 중요한 얘기를 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반가우면서도 경계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얘기라면 또 그 얘기겠지. 집을 팔자는 거냐 아니면 내가 다른 데로 가느냐. 맞지? 지연은 다급히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늘은 순서를 바꾸자고. 먼저 어머니의 마음부터 듣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자고.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마음부터 듣자는 건 괜찮은 순서다. 다만 마음이란 건 얼음처럼 모양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금세 흘러 모양이 그래도 묻고 싶으면 묻어라. 대신 너희 마음도 숨기지 마라. 민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두려움에 대해 고백했다. 어머니가 혼자 계시다 넘어지면 어쩌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회의 중에도 전화만 올리면 가슴이 먼저 철렁 내려앉는다고. 그 두려움이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다고.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며 말했다. 두려움은 착한 얼굴을 하고 온다. 너를 지키겠다고, 날 지키겠다고. 그런데 때로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멀어지게도 하지. 민수는 현실의 문제도 털어놓았다. 지붕은 새고 장판도 갈아야 하고 보일러도 오래됐다. 이 집은 돈을 계속 삼키고 있었다. 그는 결국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을 꺼냈다. 그 말 끝에 지연은 덧붙였다. 매번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어머니 표정이 작아지는 게 더 두렵다고. 혹시 어머니가 나는 짐이냐라고 말할까봐 무서웠다고.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엄마는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들며 속내를 내비쳤다.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묻고 또 물었다고. 내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장독대처럼 무겁게 발목을 붙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때로는 집이 자신을 붙드는지 자신이 집을 붙드는지 헷갈리기도 한다고. 민수는 솔직히 말했다. 숫자만 보면 집을 팔면 가벼워질 겁니다. 하지만 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 팔고 나면 잠이 잘 올지 자신이 없습니다.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마음을 빼놓은 결정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거야. 말들이 방 안을 한 바퀴 돌았다. 오래된 시계가 짧게 시간을 알렸고 유리잔의 보리차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의 손끝이 떨릴 때
물도 함께 떨렸다.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내 아버지는 늘 집을 몸의 껍질이라고 했다. 몸이 자라면 껍질도 바뀌어야 한다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창고라고도 했지. 창고는 버리면 비고 채우면 무거워진다. 그 사람 말은 항상 둘이었다. 민수가 물었다. 그렇다면 아버지라면 지금 뭐라고 하셨을까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너희에게 필요한 게 뭔지 묻자 했겠지.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인지 묻자 했을 거다. 그 두 답을 합쳐서 셋이 들 수 있는 만큼만 들자고.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안했다. 필요한 것을 목록으로 적어보자고. 어머니는 낮에 사람 목소리, 밤에는 불빛, 익숙한 냄새, 기억의 소리, 그리고 자식의 얼굴을 말했다. 민수는 안정과 비용 예측 가능성, 그리고 죄책감이 덜 드는 결정을 원한다고 했다. 지연은 어머니의 존엄이 무너지지 않는 것, 서로 화내지 않고 결정하는 방법을 원한다고 적었다. 세 사람은 겹치는 부분을 찾기로 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만약 겹치는 부분이 너무 작다면 작은 걸로 먼저 살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렇게 나온 합의는 단기 보호, 즉 낮에는 요양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공간에서 낮에 목소리를 얻고 밤에는 익숙한 냄새와 기억의 소리 속에서 지낼 수 있는 절충안이었다. 어머니는 덧붙였다.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함께 미는 거라면 괜찮다. 민수와 지연은 굳게 약속했다. 어머니를 밀어내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그때 약속된 시간이 되어 중개사가 도착했다. 그는 사진만 찍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숫자는 알면 불안이 줄고 숫자만 알면 서운하다. 그러니 오늘은 마당만 찍어라. 안방은 아직 내 호흡이 들락거리는 곳이니 놀라지 않게 해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리고 마당에 감잎이 몇 장 더 떨어졌다. 오늘은 결론이 아니라 결정을 향해 가는 길을 닦는 날이었다. 세 사람은 부엌으로 옮겨 앉았다. 보리차를 나누며 민수는 미안하다고 말했다. 늘 급하게 결정을 몰아붙이는 자신의 말투가 가족에게는 칼처럼 들렸을 거라고. 어머니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급하면 사람이 날이 선다. 그게 나를 베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가 너를 베는 거다. 말 끝을 둥글게 해라. 둥근 돌은 굴러가듯 내 말도 굴러가게. 지연은 웃으며 덧붙였다. 오늘은 둥근 말로 시작했잖아요. 마음부터 묻자고. 어머니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햇살이 기울면 그림자가 길어진다. 길어진 만큼 우리가 가까이 붙으면 된다. 그날 결정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다. 다만 누구도 혼자 그 문을 밀지 않겠다는 약속만은 단단히 매듭지어졌다. 방금 전까지 대문 앞과 거실에서 오간 대화는 무겁게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장면은 조금 이동한다. 부엌으로 들어서면 공기가 달라진다. 찬장의 문을 여는 순간 오랫동안 뿌리 내린 냄새들이 살아난다. 간장의 깊은 짠내, 된장의 묵직한 향, 들기름의 고소한 기운. 오래된 나무 찬장에는 금이 간 그릇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그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은은히 빛난다. 지연은 금이 벌어진 그릇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리며 어머니 손을 걱정했다. 설거지하다 다칠까 두렵다며 새 그릇을 사자고 권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그것은 첫 월급으로 아버지가 사준 혼수 그릇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금이 간다고 그 기억까지 갈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금에도 길이 있고 흠에도 사연이 있다고. 민수는 현실을 앞세웠다. 금 간 그릇은 언제든 깨질 수 있고 사고가 나면 병원비와 간병비가 뒤따른다고. 그는 숨 돌릴 틈이 필요하다며 결국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자 어머니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응수했다. 돈이 없는 세상은 없지만 돈만 있는 세상도 없다고. 금이 간 그릇도 아직 밥을 담을 수 있으며 자신의 삶 또한 그렇다고. 지연은 어머니의 손등을 보았다. 얇아진 살결이
눈에 들어오자 마음이 저려왔다. 얇아진 손으로 무거운 그릇을 닦다가 다치지 않을까 두려웠다. 그러나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얇아진 손이 금간 그릇을 붙잡는 것 자체가 세월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연은 그릇을 천으로 감싸 내려놓았다. 창밖에는 장독대가 보였다. 발효된 장이 작은 기포를 내며 끓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시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듯이. 민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장독대도 마찬가지라고. 유지하려면 손이 많이 가고 결국은 자식들이 와서 챙겨야 한다고. 그래서 집도 장독대도 그릇도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어머니는 손바닥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리, 정리, 늘 정리만 말한다고. 사는 게 무슨 창고냐며 쓸모없다고 버리고 팔기만 하다 보면 결국 사람의 마음은 어디 남겠느냐고. 그 말 속에는 분노보다 깊은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지연은 민수를 진정시키며 어머니의 마음을 대신 설명했다. 그릇을 버린다는 말이 결국 자신을 버린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온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다. 그는 전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비처럼 느끼는 마음 때문에 더 두렵다고 고백했다. 어머니는 그 고백을 곧장 꿰뚫어 보았다. 민수가 무서워하는 건 돈이 아니라 자신에게 빚졌다는 마음 때문이라고. 그리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이미 다 갚았다고. 더 이상 빚진 것이 없다고. 그 말에 지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다. 어쩌면 자신들 모두 어머니를 비처럼 여기며 살아왔을지 모른다고. 돌봐야 할 책임, 짐, 부담으로만 바라봤다고. 그러나 어머니는 사람이었지 결코 빚이 아니었다. 부엌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창밖에서 바람이 장독대 덮개를 스치며 흔들었다. 그 소리는 마치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속삭이는 듯했다. 어머니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금 간 그릇은 자신과 닮았다고. 겉은 금이 같지만 여전히 담을 수 있다고. 버리느냐 지키느냐만이 답은 아니라고. 살려서 쓰는 방법도 있다고. 지연은 결심한 듯 제안했다. 당장은 버리지 말자고. 대신 천으로 쌓아두었다가 특별한 날에만 쓰자고. 그러면 어머니의 마음도 지킬 수 있고 자식들도 안심할 수 있다고. 민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는 늘 버리거나 지키거나 둘 중 하나만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그 사이의 길을 보셨다고 인정했다. 어머니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그것이 사는 법이라고. 둘 중 하나만이 아니라 사이를 찾는 것. 금이 같다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쓰다 다치는 것도 아니라고. 그 사이에서 사는 법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부엌의 공기는 조금 누그러졌다. 장독대 위로 기울기 시작한 햇살이 금이 간 그릇을 비추었다. 여전히 제자리에 놓인 그 그릇은 이제 위험이 아니라 이야기가 되었다. 오늘의 대화는 결론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문을 열어주었다. 대화는 부엌에서 거실로 이어졌다. 저녁 햇살이 창문을 통과해 장판 위에 길게 퍼지고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가 규칙적인 소리를 냈다. 그 덤덤한 소리는 오늘의 무거운 대화와 묘하게 대비되었다. 어머니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낡은 종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의 가장자리는 누렇게 발해 있었고 오래된 잉크 냄새가 스며 있었다. 그 순간 과거가 현재의 방 안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어머니는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 봄에 남긴 편지라고 했다.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도 무너질까 두려웠고 자식들도 흔들릴까 걱정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무너져도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고백했다. 지연은 봉투를 받아들며 왜 이제야 말씀하셨느냐고, 우리가 몰라야 했던 이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어머니는 눈을 내리깔며 어린 새였던 자식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식들이 자신을 붙들어 주어야 할 때라며 봉투를 내밀었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아버지의 마음을 들을 기회를 잃은 세월이 너무 길었다고 중얼거렸다. 지연은 봉투를 조심스레 뜯었다.
노랗게 바른 종이 속에서 삐뚤빼뚤하지만 눌러쓴 필체가 드러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글을 읽었다. 여보, 올해 햇살이 괜히 따갑네. 벽에 비친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니 내 그림자도 곧 따라갈 것 같소. 당신의 고생을 누가 다 알아줄꼬. 나도 말은 잘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소. 아이들은 아직 모르겠지. 그러나 언젠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부디 우리가 함께라는 말만은 기억해 주기를 바라오. 지연의 눈시울은 금세 젖어들었다. 민수는 숨이 막힌 듯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나온 우리가 함께라는 말이 왜 이렇게 늦게 들려오는지 안타까워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이 자신에게도 무거운 돌처럼 얽혀 있었음을 털어놓았다. 두려움 때문에 함께라는 말조차 자식들에게 나누지 못했다고.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함께였는데 그 무게를 혼자 지켜온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웠을지를 이제야 깨달았다. 민수도 얼굴을 감싸며 고백했다. 그는 늘 안정과 비용, 효율만 따지다 보니 함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린 적이 없었다고. 오늘에서야 그 빚을 깊이 느낀다고. 편지의 한 줄은 마른 땅에 떨어진 빗방울처럼 갈라진 마음을 적셨다. 그러나 그만큼 더 큰 감정이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말했다. 아버지는 늘 말이 적었지만 새벽마다 장독대를 덮고 밤마다 지붕을 살피며 함께 사는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고. 그의 마지막 말도 결국 함께였다고. 그런데 자신은 그 함께를 아이들과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 지연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지금이라도 나누면 된다고. 이제라도 셋이서 함께 붙잡으면 된다고. 민수도 눈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의 모든 선택이 어머니를 혼자 남기는 방식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앞으로는 어떤 선택에도 무조건 함께라는 조건을 붙이겠다고 다짐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부탁했다. 어떤 결정이든 함께라는 돌을 저울에 올리라고.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다고.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은 차갑지 않았다. 편지 한 장, 말 한 줄이 서로의 손을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저녁 햇살은 벽지 위로 더 길게 금빛을 남겼다. 과거의 목소리가 현재를 흔들었고 이제 현재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려 하고 있었다. 햇살이 기울며 거실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조금 전까지 편지 한 장이 만들어낸 따뜻한 공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오래 묵은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사랑을 품기도 하지만 때로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을 감추고 있기도 했다. 이 순간 오랫동안 눌려있던 말들이 서로를 향해 터져나오려 했다. 민수는 굳은 목소리로 현실을 이야기했다. 지붕은 여전히 새고 어머니의 건강은 여전히 불안하며 가족은 여전히 돈에 쫓기고 있다고. 편지 한 장 읽는다고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러자 지연이 서둘러 맞받았다. 왜 꼭 그렇게 말을 해야 하느냐고. 이제 막 마음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민수의 말은 다시 칼날처럼 베어낸다고.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함께였는데 민수는 여전히 숫자만 붙들고 있다고. 민수는 목소리를 높였다. 숫자가 뭐가 나쁘냐고. 숫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집을 팔아 정리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 함께 무너질 것이라며 격렬하게 내뱉었다. 어머니는 탁자를 치며 외쳤다. 자식들이 다 돈만 본다고.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이 집안에는 아버지의 숨결이 있고 젊은 날의 웃음이 있으며 자식들의 울음과 웃음이 다 스며 있다고. 그런데 자식들은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어렵지 않으냐고. 결국 집을 팔자는 말은 자신을 버리겠다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떨며 쏟아냈다. 지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붙잡았다.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려는 거라고. 어머니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려는 거라고. 하지만 민수는 말을 끊으며 더 크게 외쳤다. 집을 팔아서 살린다는 건 결국 도망치는 거라고. 그렇게 다 버리면 결국 남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방 안의 공기는 날카롭게 바뀌었다. 말들이 공중에서 부딪혀 산산조각나며 그 파편이 서로의 마음을 베어냈다. 어머니는 오열하듯 토해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날 혼자 마루 끝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던 기억을, 그때도 이 집이 등을 받쳐주었다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현관문을 열며 가슴이 뛰었다고. 그런데 지금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건 돈 이야기뿐이라고. 자신에게 진 빚을 왜 돈으로만 갚으려 하느냐고 울부짖었다. 민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대답했다. 바로 그 빚이라는 말 때문에 더 힘들다고. 자신도 버겁게 살아가는데 어머니가 준 은혜를 평생 갚으라는 말은 굴레처럼 느껴진다고. 자신은 단지 어머니를 지키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길 원했을 뿐인데 왜 늘 나쁜 자식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지연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절규했다. 제발 그만하라고. 서로에게 말이 너무 아프다고. 아버지가 여기 계셨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상처를 주느냐고 분노하셨을 거라고 울먹였다. 방 안은 울음과 분노로 뒤엉켰다. 나무 바닥은 삐걱거리며 긴장감을 더했고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은 여전히 침묵으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침묵이 오히려 모두의 마음을 더 흔들었다. 잠시 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고. 아버지와 함께 젊음을 갈아 넣어 만든 삶의 무대라고. 그 무대를 팔자는 건 자신의 마지막 막을 닫으라는 말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고백하듯 말했다. 자신도 아버지를 그리워하지만 그리움만으로는 현실을 버틸 수 없다고. 무엇보다 두려운 건 어머니가 혼자 있다 다치실까 봐. 그때 자신이 평생 죄인으로 남을까봐 무섭다고. 지연은 조용하지만 단호히 말했다. 결국 민수가 두려운 건 어머니를 잃는 것이라고. 그런데 말하는 방식이 마치 어머니를 숫자로 계산하는 것 같아 더 아프게 만든다고. 모두 같은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왜 서로 다른 언어로만 말하느냐고. 낭독자의 목소리는 차분히 이어진다. 말은 칼날 같았지만 그 속에는 결국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어머니는 버려질까 두렵고, 민수는 책임을 다 못할까 두렵고, 지연은 가족이 깨질까 두려웠다. 서로 다른 두려움이 같은 방 안에 흩뿌려졌지만 아직은 그것을 꿰어 맞출 길을 찾지 못했다. 마침내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고백했다. 아버지가 떠난 뒤 단 하루도 두렵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고. 그러나 그 두려움을 말하면 자식들이 더 흔들릴까봐 참아왔던 것이라고. 오늘은 더는 참을 수 없다고. 무섭고 외롭고 버려질까봐 겁난다고. 민수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어머니를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게 결국 자신이었다며 미안하다고. 지연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서로를 지키려다가 오히려 서로를 더 무섭게 만들었다고. 어머니는 버려질까 무섭고, 민수는 책임을 못할까 무섭고, 자신은 둘이 멀어질까 무서웠다고. 무서움이 겹치면 결국 다 칼이 된다고.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칼날이 될 때가 있다고. 그러나 칼은 도마 위에 올려 함께 써야지 서로에게 겨누어서는 안 된다고. 방 안의 공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다. 폭발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에서 비로소 진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때 대문 쪽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폭풍 뒤에 찾아온 잔잔한 바람처럼 그 목소리는 어른들의 마음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킬 것이었다. 방금 전 말들은 서로의 가슴을 베고 지나갔다. 유리잔 표면에 남은 물자국처럼 감정의 흔적이 식탁 위에 번져 있었다.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나더니 가벼운 운동화 발걸음이 마루를 툭툭 건너왔다. 어른들의 진동을 모르는 듯 혹은 알아도 다른 결로 받아들이는 가장 어린 목소리가 문턱을 넘어왔다. 12살 손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 들어왔다. 할머니, 저 왔어요. 라며 가방을 내려놓더니 얼굴이 붉어진 아버지와
고모 눈가를 훔치던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어머니는 울음과 웃음을 섞으며 손자를 맞이했고 민수는 어색한 미소로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왔느냐고 물었다. 손자는 문자할 시간도 없었다며 오늘은 자신이 담요라 선언했다. 지연은 웃으며 담요가 왔으니 집이 덜 추워질 것 같다고 답했다. 소녀는 어른들의 표정을 풍향에 빗대어 묘사했다. 아버지 얼굴은 북풍, 고모 얼굴은 서풍, 할머니 얼굴은 비온 뒤 햇살 같다고. 어머니는 피식 웃으며 아이가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했다. 민수는 숙제는 했느냐 묻자 손자는 숙제는 집에 두고 왔다며 대신 중요한 질문을 가져왔다고 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거래요. 사회시간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다며 가족은 폭풍이 와도 같은 지붕 아래서 버티는 팀이라고 배웠다고.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다. 아까 그 모습이 같은 지붕이 맞느냐고. 질문은 칼보다 둥그렇고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다. 아이의 말은 판단이 아니라 관찰이었고 그 관찰은 방어를 낮추었다. 지연은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같은 지붕은 맞지만 오래된 지붕이 새지 않을까 두려워 서로 겁을 먹은 거라고. 그러자 손자는 대야와 양동이를 함께 들면 된다며 혼자 들면 넘치지만 같이 들면 괜찮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가 새는 빗소리는 노래 같을 거라고 했다. 소녀는 합창 수업 이야기를 꺼냈다. 한 명이 틀리면 옆 사람이 살짝 받쳐주라는 선생님의 말을 전하며 아빠가 숫자를 말하다 높게 올라가면 고모가 마음으로 낮게 받쳐주고 고모가 너무 낮게 깔리면 아빠가 숫자로 끌어올려 화음을 만들면 된다고. 지연은 웃음과 눈물이 섞인 얼굴로 우리는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서로 다른 악보를 보고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민수는 아들의 눈높이에 맞춰 쭈그려 앉아 물었다. 노래가 너무 어려워 숨이 딸릴 때는 어떻게 하냐고. 소녀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그땐 쉬면 된다고. 숨 고르는 건 반칙이 아니고 쉬어야 다시 부를 수 있다고. 어머니는 감탄하며 이 집에 가장 지혜로운 선생이 있었다고 속삭였다.